네, 반갑습니다. 원주시 약사회에 우리 약사님들 보시고 앞으로 한 2시간 정도 짧지만 좀 의미 있는 그런 시간을 가져보고자 합니다. 첫 강의는 제가 OCNT의 기본 개념에 대한 강의를 할 거고, 두 번째 강의는 지금 그 OCNT를 사용하고 계신 일선에서 사용 중인 그 약사님의 임상 체험에 대해서 강의를 진행을 할까 합니다. 저는 사실 지금 개국을 해서 약국에서 역할을 하는 그런 입장은 아니지만 제가 25년 전 의약분업 되기 전 한 5년간 약국을 운영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의약분업이 되고 나서 사실 이제 제가 의약분업 상태에서 약사로서 어떤 제가 꿈꿔왔던 그런 만성질환에 대한 케어를 할 수 없다는 거에 어떤 그런 생각이 들었고, 그 당시에 그래서 이제 약국을 스탑을 하고 정확히 20년 전에 약사 중에선 최초로 이 천연물 신약에 대한 벤처 기업을 제가 이제 아주 어려운 길을 이렇게 시작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그런 그 연구소 기업을 설립을 해서 지금 20년 가까이 오면서 제가 느끼는 게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제가 1000여 번의 임상실험을 하면서, 그리고 한 60만 명의 환자들 이렇게 상담하면서 지금 전에 제가 짧지만 5년간 그 약국에서 경험했었던 부분들이 굉장히 값진 경험이 됐었고, 또 그때 제가 생각했던 이 의약품에 대한 신뢰가, 죄송합니다만 우리 약사님들한테는 1% 제가 100을 갖고 있었다면 한 1% 정도 이렇게 그 밑으로 떨어지게 되었습니다. 물론 현대의학이 약학이 발달을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많이 했지만 만성질환에 대해서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약으로서 이렇게 케어할 수 있는 부분은 거의 없고, 오히려 지금 현재 만성질환 쪽에 쓰여지고 있는 대증요법제들이 만성질환을 더 악화시키고 염증을 가속화하는 주요한 원인이 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엄중하면서도 진지하고, 그리고 제 자신에게 사실 양심과 같은 부분들이지만 이런 부분들을 우리 약사님들에게 전달하고 싶었는데 그게 여건이 되질 않았습니다. 사실 이제 처방전을 받고 약사님들이 지금 고군분투를 하시는데, 그런 상황에서 만성질환에 대한 새로운 패러다임을 약국에 제시한다는 게 상당히 어려운 부분들이었습니다. 근데 제가 우연치 않게 작년에 이제 대한약사회 건기식 위원장을 맡게 되면서 사실 좀 사명감 같은 그런 부분에서 약국에 런칭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사실 솔직히 말씀을 드리면 큰 기대를 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약사님들이 20년간 의약분업이 된 상태에서 사실 처방전 위주의 약사로서 직능이 거의 이렇게 대부분 있는 상태에서 과연 지금의 이 식품을 가지고 만성질환에 대한 어떤 타겟을 가지고 하실 약사님들이 과연 몇 분이나 계실까, 뭐 이렇게 지금 좀 부정적이었는데, 막상 오픈을 해놓고 보니까 아주 예상보다 너무 뜨거웠고, 지금 오늘부로 실제 100분이 넘게 약국 100개가 정회원으로 어제부로 가입이 되셨어요. 그래서 저희 현판이 실제 이제 부착이 되고 있습니다. 수도권에서만 한 그렇게 100여
100개 정도 이렇게 됐기 때문에 제가 이제 전남약사의 그 연수교육에서도 강의를 했는데 그쪽도 의외로 반응이 생각보다 좋았습니다. 아, 약사님들이 그동안 많이 갈망했구나. 이런 처방약에 대한 이런 부분들의 한계를 알고 계셨구나. 그리고 뭔가 이 부분에 대한 대안을 원하셨구나. 그래서 저도 사실 힘이 났고 또 오늘 이 강의도 굉장히 좀 긴 시간 동안 해야 되지만 짧은 시간 내에 제가 좀 유익한 강의가 될 수 있도록 진행을 하겠습니다. 네. 네, OCNT라는 의미는 이 also라는 이 의미는 이제 그 right라는 이제 바로잡다라는 뜻이고요. 세포의 영향을 세포를 바로잡는 그렇게 세포를 바로잡는 영양요법이다. 이렇게 해석을 하면 되겠습니다. 실제 이 직역을 해보면 우리가 그냥 뉴트리션과 뉴트라시티칼은 좀 다른데요. 뉴트라시티칼은 뉴트리션보다 한 단계 좀 위에 있는 그런 의약품과 동일하거나 또 뛰어난 효과를 갖는 식품을 우리가 뉴트라시티칼이라고 이렇게 합니다. 주로 이 급성질환보다는 만성질환을 타겟으로 하고 만성질환에 대한 세포 유전자와 세포 기능을 바로잡는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OCNT의 기본 타겟은 유전자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약국 갈 때도 혈압이 환자들이랑 당뇨 환자들이 오면 유전성이 굉장히 높은 것 같습니다. 부모님이 혈압이었으면 자식들도 혈압이 될 확률이 굉장히 높다. 이렇게 혈당, 혈압이 이렇게 나왔는데 맞기는 맞는데 병원에서 유전성이 강하다고 하면 그것을 우리가 바꿀 수 있는 힘은 없다. 그러니까 그렇게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실제 최근에 그 분자생물학적인 관점에서 세포의 구조를 봤을 때 영양학에 의해서 영양 상태에 의해서 유전체가 바꿀 수 있다. 유전체를.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는 13,200가지의 질병 중에 상당한 질병들, 그러니까 거의 대부분의 질병들은 다 유전체를 바꿀 수 있다. 이렇게 이제 여겨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유전체를 바꿀 수 있는 유전체를 우리가 후속 유전체라고 하는데 그 후속 유전체를 바꾸는 데 있어서 어떤 게 필요하냐? 그러니까 곰이 사람이 되는데 호랑이하고 곰이 같이 들어가서 동굴 안으로 들어가잖아요. 그런데 100일이라는 시간 동안 마늘과 쑥을 먹고 유전자가 바뀌어서 나오는 그런 설화가 있습니다. 이제 단 설화긴 하지만 100일이라는 시간 그리고 곰과 호랑이는 주간에 이제 못 버티고 나왔고 곰은 3개월을 미련스럽게도 그걸 계속해서 먹고 유전체를 바꿨다는 얘기인데요. 실제 곰이 사람으로 바뀌진 않겠지만 실제 많은 병들 우리가 갖고 있는 기질적, 기능적인 이런 많은 병들이 유전체가 3개월 안에 바꿀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런데 바꾸려면 그 마늘과 쑥에 해당하는 물질을 먹어야 되는데 그 물질이 바로 이제 저희들이 갖고 있는 물질이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바이오 어베일러빌리티가 좋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한약을 하시는 우리 약사님들이 계시지만 한약을 실제 우리가 임상적으로는 착 쓸 수가 있지만 생동학 실험을 해보면 파마키네틱스 즉 생동학 실험을 해보면 한약의 성분이 흡수가 돼서 단 1시간 정도 있다 다 없어져 버립니다. 그러니까 즉 우리가 알고 있는 방광기가 1시간도 안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제 한약의 효과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우리가 방광기 12시간이라고 놓고 봤을 때 10%도 실제
나오지 않는다. 그렇다면 1시간 간격으로 계속 먹어줘야 된다는 그런 아주 힘든 얘기가 나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주목한 부분은 바로 이런 안정성과 활성, 이런 스테빌리티와 액티비티 두 가지를 높여야 된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높이고자 이런 연구했던 부분이 물질을 붙이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실제 안토시아닌 같은 경우에 해조류에서 추출한 알긴산이라고 있습니다. 약국에서 개비스콘 처방 나오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근데 안토시아닌은 플러스 전하, 알긴산은 마이너스 전하일 텐데 두 개를 딱 붙이면 아주 강력한 이온 결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이온 결합을 하게 되면 체내에서 굉장히 안정하게 우리가 그 효능을 발휘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지금 노유파라고 나오는데요. 저희들이 지난 20년간 한 부분들 중에 천연물은 몸에 들어가면 분해가 빨리 된다. 그래서 분해가 안 되게 하는 방법 하나. 그 다음에 우리는 세포가 기름이 거의 50%로 되어 있는데 그 기름, 우리 몸에 있는 그 세포막을 구성하는 기름을 우리는 필수 지방산이라고 불리는데 그 필수 지방산을 우리는 오메가3, 오메가6 라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지금 많은 만성질환의 병들이 세포막의 역할이 밝혀지면서 세포막이 제대로 된 세포막이 아니고 불량 세포막이 만들어지더라. 그래서 잘못된 필수지방산의 섭취는 만성질환의 이제 스타트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름을 산화되지 않은 필수지방산을 먹어야 되는데 제가 이제 이렇게 보면 냉압착이라는 말이 이렇게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냉압착. 그러면 우리 약국에서도 달맞이꽃 종자유라고 이렇게 GLA가 들어있는 그 아마 취급을 하실 텐데 거기에 이렇게 보시면 냉압착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네, 냉압착이라고 되어 있는데 실제 저희가 원료를 취급할 때 보면 냉압착만 되어 있지 다른 내용이 안 되어 있는데 제조 공정도를 보면 리파인이라고도 되어 있습니다. 냉압, cold press and refine. 리파인하면 되게 이제 정지됐다는 뜻이기 때문에 아 이건 더 순도가 높아졌구나 생각하는데 천만의 말입니다. 기름을 달맞이를 짤 때 이 달맞이 씨도 작거든요. 아주 작습니다. 이 작은데 요걸 냉압착이라고 하는 것은 열을 가하지 않고 짜는 건데 이걸 그 씨를 볶느냐 안 볶느냐의 문제죠. 볶은 씨를 쓰느냐 아니면 생 씨앗을 쓰는데 볶은 씨앗을 쓰지 않으면 달맞이 기름이 나오질 않습니다. 그러니까 어차피 산화된 것을 냉압착으로 한다는 의미는 별로 의미가 없는 거고 또 그 냉압착으로 했을 때도 안에 내부열이 한 80도 이상 나옵니다. 그런데 거기에 리파인까지 붙으면 그 깻묵에 핵산이라는 우리가 DNA 핵산이 아니고 유기용매 핵산을 집어넣어서 거기에 기름을 쫙 빨아냅니다. 낸 다음에 150도로 3시간 가열하면 핵산이 다 날아가요. 그러면 기름이 어떻게 되면 새카맣게 됩니다. 근데 그 기름이 맑고 깨끗하고 노란색 기름을 떼려면 탈색을 시켜야 돼요. 예, 탈취, 냄새 엄청나요. 탈취, 탈색, 중화제 써서 이렇게 나오는 게 지금 우리 시중에 있는 식용유들 다 그런 과정을 통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근데 뭐 건기식으로 판매되는 것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우리 약사님들이 쓰는 피쉬 오일, 오메가3 피쉬 오일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기본적으로 피쉬 오일 자체를 열을 가하지 않고서는 짜낼 수가 없고 또 거기에 탈취, 중화 이런 데를 쓰지 않으면 냄새가 너무 나고 새카매가지고 먹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우리가 뭐 지금 약국에서 오메가3를 처방을 해주고 오메가3 기본적인 효능들에 대한 데이터들을 약사님들 다 보시고 쓰고 계시지만 실제 다 가짜라는 거죠. 왜냐하면 실제 그 오메가3를 실험을 한 것은 피쉬 오일을 가지고 한 거지만 시중에 나와 있는 피쉬 오일이 아니고 실제 기름을 생선 기름을 짜서 산화되지 않은 기름을 짜서 실험을 한 데이터들이 대부분 많고 또
최근의 연구 결과에 의하면 오히려 PCO를 먹는 경우에 염증과 동맥경화가 더 가속화돼서 효과가 없는 게 문제가 아니고 부작용이 훨씬 더 심각하다라고 하는 보도 자료가 하버드 대학교에서 나왔는데 이게 자체가 이제 누르고 있는 거죠. 발표가 안 돼요. 그래서 왜 그러면 PCO를 먹었는데도 오히려 동맥이 더 두꺼워지고 혈관 질환이 더 가속화되느냐? 바로 산화됐기 때문입니다. 산화의 문제가 가장 큰 문제더라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저희 회사가 국내에선 최초로 이 노유파를 착유하는 기술을 갖고 있는데 그게 이제 짠다고 해서 나오는 게 아니고요. 한 15도 정도에서 짭니다. 15도. 15도면은 기름이 나올 생각을 하질 않고 그리고 또 이제 다 생씨앗을 쓰는데 그래도 산화가 안 되는 또 저희만의 노하우로 이렇게 가는데 제가 처음으로 그 기름을 짜서 저희 부모님한테 그걸 보내드렸습니다. 보내드렸는데 저희 부모님이 참깨를 짜가지고 보내드렸는데 이 중국산 그 참기름을 보내줬다고 굉장히 기분 나빠하시는 겁니다. 왜냐하면 색깔이 너무 묵다는 거죠. 원래 진한 참기름을 우리가 생각할 때는 진한 갈색의 참기름만 보다가 아주 노란색 참기름을 보니까 이 참기름은 중국산 참기름이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근데 진하고 고소한 참기름은 쉽게 얘기하면 다시 해석을 하면 산화가 많이 된 산화와 트랜스화가 많이 된 그리고 발암물질이 1급 발암물질이 있는데 그게 이제 벤조피렌하고 아크릴아마이드라는 1급 발암물질이 가득 찬 기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냄새가 고소한 냄새 나는 것들 있잖아요. 커피라든지 들기름, 참기름 뭐 이런 것들은 다 아크릴아마이드라는 1급 발암물질이 들어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하여튼 그래서 저희는 파이토케미칼의 가장 큰 단점인 이런 생체 안정성에 관한 부분, 그 다음에 필수 지방산에 대한 제일 중요한 부분이 이제 산화의 문제, 이 두 가지를 해결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를 우리가 이제 시아니딘과 이제 노유파라는 브랜드를 가지고 이 사실 두 개만 잘 써도 우리 약사님들이 만성질환을 한 80~90% 정도는 케어할 수 있다. 네, 그렇게 이제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그다음 도대체 얼마를 먹어야 되느냐? 우리 세포가 한번 팍 바뀌는데 걸리는 시간이 보통 4개월, 백혈구가 바뀌는데 걸리는 시간은 보통 한 달 정도 됩니다. 한 달에서 2달 사이 걸리고 우리 약사님들이 혹시 들어보시는가 모르겠는데 줄기세포 배양법 또는 NK세포 배양법 이런 거 들어보셨죠? 그래서 이제 체외 배양을 해서 다시 나한테 넣어주는 거. 그럴 때 효과가 안 나타나는 이유. 효과가 8%밖에 안 나타나는 이유가 뭐냐? 1억을 줘서 줄기세포 배양 시술을 받았어요. 치매 쪽인데. 근데 효과가 없어요. 더 악화됐어. 물어봤어요. 근데 그 사람들은 돈을 벌려고 하니까 당연히 이제 좋은 점만 얘기하는데 실제 전혀 효과가 없고 오히려 악화되는 거예요. 그 왜 그러냐면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이 줄기세포하고 NK세포는 수명이 특히 NK세포 같은 경우는 수명이 한 달도 돼 안 됩니다. 한 28일 정도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근데 배양하는데 걸리는 시간이 3주가 걸려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배양하면서 4분의 3의 수명이 짧아진 거죠. 짧아진 상태고 또 이미 산화되고 노화된 상태고 이걸 다시 우리 몸에 넣어줘도 전혀 액티비티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면역을 더 이렇게 교란시키는 그런 부작용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생체 배양 이외에 생체 외배양 이런 쪽의 방법은 정말 좋지 못하다. 그래서 일단 그래서 한 4개월 정도라고 잡는 것은 우리 적혈구의 수명이 보통 한 90일에서 110일 정도 돼서 한 4개월 정도를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이 기간 동안
우리 몸에 있는 혈액이 다 한번 바뀌는데 줄기세포를 공부하시면 이 적혈구가 모든 세포의 원천세포다. 조혈모세포, 원천세포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적혈구의 생성 주기에 맞춰서 세포 교정을 하면 된다. 그 다음에 4개월에서 12개월은 보통 일반적인 만성염증, 그 다음에 1년 미만, 발병한 지 1년 미만의 만성질환은 보통 4개월이면 다 대부분 다 교정됩니다. 이제 1년 이상의 것은 4개월에서 8개월 정도 되고 10년 넘어간 것들이잖아요. 10년 넘어간 것들은 대부분 약을 많이 드셨기 때문에 그 약에 의해서 어떤 그 세포들이 거의 많이 망가진 상태이기 때문에 교정하기가 시간적으로 보면 좀 오래 걸립니다. 그래서 간경화 같은 경우에는 보통 18개월 이상 잡아야 되는데 간이 많이 손상이 된 경우에 회복하기가 많이 힘든데 어쨌든 시간이 많이 걸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어느 정도를 먹어야 되느냐. 오메가3를 이제 저한테 물어봅니다. 오메가3를 어느 정도 먹어야 이게 세포가 교정되느냐. 5,000mg 이상을 먹어야 돼요. 5,000mg 정도 이상 먹어줘야 되고, 저희가 지금 쓰는 것은 한 8,000mg 정도 씁니다. 만약에 이제 암 환자한테 쓸 때는 9만 ml 정도 씁니다. 9만. 사실은 9만 ml를 써서 이게 그 항암제로 쓸 때 9만 ml 정도로 써요. 9만 ml. 항암제도 맞는데 사실 오메가3를 못 먹을 이유는 하나도 없는 거죠. 그래서 9만 ml 정도를 쓰면 오토파지 작용이 나타나는데 세포 내에 있는 암세포 내에 있는 모든 소기관들이 다 녹아버립니다. 그래서 강력한 항암 작용이 나타나는데 그때 최대한 쓸 수 있는 양이 9,000mg 정도 된다. 엄청나게 9만 ml, 엄청나게 많은 양이죠. 기본적으로 그래서 우리 그 학교 다닐 때, 대학 다닐 때 저희 양리학 교수님이 once ulcer, always ulcer라는 말을 자주 쓰셨습니다. 그래서 한 번 궤양이면 영원한 궤양이다. 치료제가 없다. 뭐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 기준은 뭐냐면 지금 대중요법제로 오메프라졸이라든지 아니면 시메티딘, 뭐 라니티딘 제제들 H2 차단 억제제 같은 경우를 썼을 때는 이제 그 치료를 불가능합니다. 불가능하고 또 이 제산제를 쓰는 경우에 오메프라졸이라든지 이런 제산제라든지 유산 분비 억제제를 쓰게 되면 위암 발생률이 10배 이상 높아지고 식도암 발생률도 그 이상 높아지는 걸로 보고가 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산이 10 정도가 있어야 되는데 산이 제산제나 유산 분비 억제제로 8, 7, 5 이렇게 떨어지게 되면 일단 헬리코박터가 번식하게 됩니다. 그러면 그 헬리코박터를 잡기 위해서 우리 몸에서는 백혈구가 과다하게 증식이 되고 그 과다하게 증식된 과립구, 그래눌로사이트라는 과립구가 일중황산소라는 그 활성산소를 막 내뿜습니다. 그 헬리코박터를 죽이기 위해서. 그래 헬리코박터만 죽는 게 아니고 그 주변에 이제 우리 위점막 조직이 다 파괴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거기에 궤양도 생기고 위암도 이렇게 발생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제산제와 이 산차단제, 억제제를 이렇게 쓰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부분들이다. 그리고 두 번째는 자가면역 질환의 원인이 됩니다. 이 제산제나 이 오메프라졸 계통이. 왜 그러냐면 위 산이 어느 정도 10 정도 나와야 이게 그 산이 살균제로서 장에 들어가서 음식과 이렇게 범벅이 되고 장에 들어가서 장의 pH를 유지하는데 이게 위산이 약해지게 되면은 장의 pH를 유지하지를 못합니다. 다시 말해서 장 내에서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유해균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이 나오고 거기서 이제 아민 종류들의 유해물균들이 분비하는 아민 종류들, 폴리아민 계통들 이런 계통들이 많이 나오면서 장 누수증후군들을 막 일으켜서 그게 이제 자가면역 질환의 스타트가 될 수 있다. 그래서 위산이 10 정도 유지되는 게 가장 건강에 가장 첫 번째
기준이라는 거고, 그래서 이 차단제를 함부로 써서는 절대 안 됩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사람들은요, 속이 쓰리다고 했을 때 병원에 가서 산 측정을 해보면 유산 부족증, 오히려 부족증이 80%가 되고 유산 과다증은 10에서 20%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속 쓰리다 할 때는 그것은 유산이 많이 나와서 그런 게 아니고 이 점막이 손상돼서 거기에 이제 뮤신이라는 그 물질이 막 나와줘야 되는데 그런 방어 기제가 손상돼서 오는 거다. 그래서 속이 쓰릴 때는 가장 좋은 제제가 아까 알긴산, 개비스콘 제제를 투약을 하게 되면 근본적으로 치료가 가능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once ulcer, always ulcer라는 말은 기본적으로 once inflammatory, always inflammatory 이거하고 비슷한데요. 염증 세포를 그대로 두면 염증 세포는 계속 염증 세포를 생성합니다. 우리가 이 세포가 이렇게 거의 40번 정도를 분열을 하는데 똑같이 줄기세포도 염증세포가 있으면 염증성 줄기세포는 또 계속해서 염증 세세포를 만들기 때문에 그 염증 유전자는 계속해서 죽을 때까지 가는 거고 또 이 염증 유전자들 주변에 암세포들이 더 나올 수도 있는 확률이 높아지게 되죠. 그래서 정상세포는 정상세포를 만들고 염증세포는 염증세포를 만들더라. 그래서 우리는 염증세포를 정상세포로 만들어야 된다. 그게 우리 염증 유전자를 정상 유전자로 만들어주는 것이다. 이렇게 OCNT를 통해서 그 일을 할 수 있습니다. 네, 이 에피제닉스라는 후성 유전학이 발견되기 전에는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유전자는 바꿀 수 없다. 네. 혈액형 유전자, 이것도 후성 유전자라는 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 주변에도 혈액형이 막 바뀌는 일들이 일어나는데 이 혈액형이라는 건 환경 유전자이기 때문에 실제 그 환경이 바뀌면 혈액형도 바꿀 수 있다. 환경이 그만큼 중요한 건데 먹는 것도 되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혈액형에는. 그래서 원래 유목 생활을 많이 했던 그런 데서 나오는 혈액형들이 B형이고 그다음에 농경 생활을 많이 했던 이런 데서 나오는 혈액형이 A형이고 어차피 O형은 이제 태초의 인간의 혈액형은 O형에서 이렇게 시작이 됐기 때문에 그렇게 이렇게 나오는데 그래서 O형이 A형이 되는 경우도 있고 A형이 B형이 되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그게 음식과 또 주변 환경에 의해서 이렇게 바뀌더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제 그건 혈액형에 관한 부분이지만 질병에 대한 부분도 마찬가지더라. 그래서 우리 대부분의 만성 질환은 후성유전으로 발생한다. 그러니까 염기 서열에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A, G, C, T 이거 염기 서열에 그다음에 염기의 뭐 사이즈라든지 크기 뭐 이런 거 숫자 이건 전혀 문제가 없이 전혀 염기 서열에는 지장을 주지 않는데 뭔가가 유전자가 달라요. 그래서 봤더니 뭔가가 다른 게 중심에 있는 게 아니라 어디에 있냐면 언저리 끝에 붙어 있어요. 시토신이라는 염기 끝에 뭐가 하나 붙어 있어요. 그 붙어 있는 것이 붙어 있느냐 안 붙어 있느냐에 따라서 그 유전자가 발현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다. 그것들이 이제 밝혀지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에피제네틱 뉴트리언트, 그러니까 유전자를 바꿀 수 있는 영양소, 그다음에 아주 활성이 강한 이런 그 음식들이 이렇게 여기 보시면 시토신이라고 이렇게 돼 있죠. 여기서 메틸 시토신, 이것을 이제 DNA 메틸레이션이라고 하는데, 요게 메틸 시토신이 돼버리면 유전자가 작동을 안 씁니다. 네, 작동을 안 해요. 이게 암 억제 유전자가 있는데 이 앞단에서 메틸레이션이 돼버리면 암을 억제하는 유전자가 작동을 않기 때문에 암에 걸리게 되겠죠. 네. 그러니까 근데 암을 억제하는 게 아니라 암을 일으키는 유전자도 있겠죠. 암을 일으키는 유전자에 메틸레이션이 돼버리면 암이 또 안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메틸레이션은 선과 악을 판단하는 기준이 아니고
그 밸런스의 문제예요. 어느 때는 붙고 어느 때는 떨어져야 되는데 어느 때 붙느냐, 어느 때 떨어지느냐. 이것들은 우리 인간이 어쨌든 암을 만드는 구조로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 인간의 세포에 가장 적합한 그런 영양을 상태가 됐을 때 붙고 떨어지고가 아주 자연스럽게 밸런스를 맞추더라는 거죠. 그 다음에 최근에 이제 발견된 것은 이제 히스톤 모디피케이션. 그래서 원래 히스톤이라는 것은 단백질인데요. 이렇게 유전자가 이렇게 감싸여져 있는 실폐와도 같은 실이 감겨져 있는 폐와도 같은 건데 유전자를 보호해 주는 겁니다. 근데 이 히스톤이라는 유전자가 약간 변형이 돼요. 변형이 되는 이런 원래 이제 평평했는데 뭔가 이렇게 울퉁불퉁해진다든지 원형이었는데 사각으로 됐다든지 이렇게 유전자가 변형이 올 때도 질병이 만들어지더라. 그 다음에 이제 마이크로 RNA의 변형이 오는 경우. 그래서 여기 보시면 에이징, 노화, 암, 그 다음에 뉴로코그니티브, 그러니까 즉 신경 쪽에 관련된 질환, 그다음에 대사성 질환, 뭐 이런 쪽들이 거의 대부분 이렇게 세 가지 유전자에 영향을 끼치는 세 가지 요소들에 의해서 결정이 되는데 이것은 단지 음식에 의해서만 되더라는 거예요. 여기 보시면 이 음식에 의해서만 이렇게 유전자가 발현되고 질병이 만들어지고가 밝혀졌습니다. 이것은 이제 메틸레이션은 많고 적은 게 문제가 아니라 어떤 것 붙어 있어야 될 때 붙어 있고 떨어져야 될 때 떨어져야 되는데 그런 언밸런스가 암의 원인이다라고 하는 거죠. 네. 항암제를 써버리면 메틸레이션, 암을 억제하는 메틸레이션이 안 됩니다. 그래서 원래 항암제는 실제 암세포의 입장이 아니라 정상세포 입장에서 보면 발암제 역할을 하는 거죠. 발암의 촉진제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항암제를 많이 쓴 분들은 암을 억제하는 그런 유전자가 메틸레이션 돼서 암 억제를 할 수 없고 또 암이 또 재발하게 되는 원인이 되더라. 이렇게 보시면 질병 유전자를 가지고 이렇게 태어났더라도 우리가 이제 후성 유전 영양소를 섭취함으로써 이 행로를 바꿀 수가 있다. 이건 굉장히 중요한 실험을 했습니다. 이것은 이제 그 아구티 쥐라는 건데요. 이 쥐가 이제 임신을 했을 때, 여기 보시면 메틸 도너 그룹과 넌 메틸 도너 그룹을 줬는데, 메틸기가 있는 후성 유전 음식을 줬을 때와 메틸기가 없는 음식을 줬을 때, 실제 이 아구티 쥐는 비만, 당뇨, 암을 일으키는 확률이 10배 이상 높은 쥐입니다. 그래서 이 쥐의 건강 상태는 되게 안 좋은데요. 이 쥐가 이제 임신했을 때, 이런 음식을 무엇을 먹이냐에 따라서 털 색깔이 이렇게 바뀌어버리게 되더라. 그래서 털도 바뀌고, 이 새끼 생쥐의 건강 상태도 굉장히 영향을 미치더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임신을 했을 때도 음식을 후성 유전에 관련된 음식을 골라서 잘 먹어야 된다는 거예요. 안 그러면 그 아이의 모발 상태라든지 지능, 피부 색깔, 심지어는 뭐 이게 질병 유전자 쪽에 아주 심각한 영향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태교라는 게 꼭 이렇게 음악을 들려주고 좋은 그림을 보고 그 이상의 태교가 바로 이제 음식이라는 거죠. 좋은 음식을 줘야 됩니다. 그래서 그 아이의 평생의 유전자를 결정하는 겁니다. 이게 아주 중요한 시기라고 봐야죠. 사실 질병 굉장히 많은데 이 질병들에 대한 원인에 대한 메커니즘을 한번 그려봤습니다. 그래서 이것들을 우리 약사님들께서 한번 눈여겨봐 주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게 만성질환이 유발되는 원인은 동일합니다. 그래서 제가 자가면역 질환 가지고 있는 분들의 대부분 생활 습관을 보니까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분들이고 완벽주의, 일중독 뭐 이런 분들이 많고 그리고 이제 환경 자체가 독성 물질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요즘에 제가 15년 전인가 그때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15년 전에
라돈이라는 그런 그 방사능에 대해서 한번 강의를 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라돈 문제가 되게 심각하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15년 전부터 무슨 일이 발생했냐면 우리나라의 폐암 환자가 급증을 하기 시작합니다. 폐암 환자가 5배 이상 급증을 하는데 15년 전만 하더라도 우리나라 여성의 가장 유리암이 뭐였냐면 위암이었어요. 근데 지금은 사망률 1위, 발생률 1위도 다 폐암으로 남녀 공통의 폐암이 됐는데 가장 큰 이유가 제가 그때 강의할 때 아파트였습니다. 아파트. 이게 아파트형 폐암이 지금 절대적인 폐암의 급증의 원인이 되고 주원이 되고 있는데 이게 왜 그러냐면 우리가 아파트가 많이 지어지기 시작한 지가 언제지? 88 올림픽 이후로 엄청난 아파트가 지어졌습니다. 87년, 88년, 89년, 90년 이때 아파트가 엄청나게 지어졌고 그때부터 10년에서 15년 그러니까 아파트형 폐암이 나오기 위해서는 그 라돈에 10년에서 15년 정도 노출이 돼야 돼요. 그냥 바로 나오는 게 아니고 그래서 계산을 해보니까 2000년도에서 2005년도 사이에 폐암이 쭉 올라갔는데 아파트에서 누가 주로 생활을 많이 합니까? 네? 네, 우리 약사님들은 아파트에서 별로 생활을 안 하시니까 폐암 발생률이 그나마 좀 적은데 주로 가정주부들이 많이 걸렸어요. 그래서 하우스와이프형 폐암이라고 하는데 그게 라돈이 문제였었어요. 그래서 지금 그 문제는 되게 심각하게 돼서 지금은 우리나라 전체 폐암 환자의 약 40%가 여성이고요. 그 여성의 95%가 비흡연자예요. 그러니까 담배하고 관계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라돈이 여기서 이야기하는 독성 물질이죠. 이게 이 독성 물질이라는 게 꼭 우리가 쓰는 뭐 이런 농약이라든지 아니면 미세먼지라든지 이런 부분뿐만 아니고 독성 물질은 눈에 보이지 않는 이런 방사선도 아주 중요한 독성 물질이다. 그 다음에 여성이 남성에 비해서 많이 걸리는 암이 또 있는데 그게 아이러니컬하게도 간암입니다. 여성의 암 사망률 1위가 폐암, 2위가 간암인데 그 간암에 걸리는 여성들의 95%가 술을 입에도 못 대는 사람들이에요. 그때 간암에 걸립니다. 폐암하고 비슷합니다. 왜 그럴까요? 그러니까 뭔가 많이 먹는 거예요. 폐암은 뭔가 많이 마시는 거고 뭔가 폐암은 연기가 원인인 경우가 대부분이고 간암은 뭘 먹는 거예요. 근데 여성이 남성보다 많이 먹는 게 뭐가 있습니까? 우리 약사님들이 이제는 암 환자가 지금 300만 명이 넘어갔기 때문에 이제 약국에서도 암 환자들에 대한 좋은 영양소를 처방을 해주실 때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암에 대해서 잘 아셔야 되는데 약국에서 약을 많이 먹습니다. 이 여성들이 남성이 무슨 약을 많이 먹습니까? 바로 진통제를 많이 먹습니다. 진통제, 그러니까 이제 NSAID 계통의 이 진통제들을 뭐 생리통, 뭐 두통, 남성에 비해서 혈관이 약하기 때문에 편두통도 굉장히 많고 어쨌든 이 진통제를 많이 먹으면 NSAID 계통의 약들은 시토크롬 P450이라는 간 해독계 를 망가뜨려 버립니다. 그래서 사실은 거기서 나오는 많은 활성산소가 간을 망가뜨리기 때문에 또 그런 시스템들이 그런 시토크롬 P450이라는 해독계가 여성들은 약해요. 약해서 진통제를 먹었을 때 간암으로 될 수 있는 확률이 유병률이 매우 높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여성분들이 또 많은, 제가 지금 독성 물질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들이 모르는 독성 물질을. 그 다음에 또 하나가 뭐냐면 이제 여성들한테 많이 오는 암 중에 갑상선 암이 남자들의 한 10배 정도 이렇게 발병이 됩니다. 그 이유는 뭘까요? 갑상선암이 발병되는 이유?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독성학에서 보면 화장품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남자들에 비해서 10배 이상 화장품을 많이 바르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갑상선이 그 기능은 에너지가 엄청나게 증폭되는 그런 이런 조직이기 때문에 독성 물질들을 다 빨아 위에다 바르면 중력적으로 밑으로 내려가기도 하지만 갑상선에서 대부분 다 모여지고 또 갑상선이 또 손상당하는 이유가 되는데요. 뭐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실제 우리가 이런 독소들이 뭐 농약이나 뭐 이런 중금속 외 말고도 이런 생활 독소들이 굉장히 많다라고 하는 부분이죠. 네. 삼성전자나 뭐 요즘에 뭐 하이닉스 반도체, 삼성 반도체에서 일을 하는 그 생산직에서 일어나는 아이들이 18살부터 20살 때까지만 일을 합니다. 그거 혹시 아셨습니까? 18살에서 20살 때까지만 일을 하고 21살 되면 다른 데로 보냅니다. 그리고 혈액검사 다 한 다음에. 왜 그러냐면 못 버티는 거예요. 그 이상의 나이가 되면 3년 정도 되면 백혈병으로 다 가기 때문에 그래서 옛날에는 그렇지 않았죠. 이게 원래 이게요. 우리나라에서는 반도체 산업이 우리나라를 먹여 살리는 이런 엄청난 그 국가 사업이다. 그리고 국가에서 밀어줘야 된다 하지만 미국에서는 이미 버린 사업입니다. 그 실리콘밸리라고 하잖아요. 실리콘이 반도체잖아요. 미국에서는 이미 반도체 산업을 포기를 한 상태다. 그래서 가져갈 수 있는 나라는 가져가라 했는데 인권이 좀 없는 나라고 후진국에서만 가져갈 수밖에 없는 게 미국은 이런 반도체에서 백혈병이 나오잖아요. 근데 그때 마침 해서 나오기 시작한 거예요. 나오는데 한 사람당 배상해줘야 될 금액이 5천억씩 이렇게 나오니까 이게 우리나라도 지금 한 2,000명 이상 나왔잖아요. 백혈병 나왔는데 그걸 계산해 주려고 보니까 이제 회사가 거덜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기술을 줄 테니까 마치 이제 바이오 시밀러하고 같습니다. CMO라고 하는데 우리나라의 뭐 셀트리온이나 삼성 바이오로직스 근데 이런 회사들이 바이오 기업은 아닙니다. 이런 회사들은 외국에서 이미 특허가 다 완료된 그런 기술들을 사오는 것도 아니고 받아서 똑같이 만들어줍니다. 만들어주고 좀 싸게 만들어주는 그런 CMO라고 하는데 기술적으로도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그런 회사들도 이제 그렇게 이제 그런 것처럼 이 반도체 부분도 사실은 이런 독성 물질이 반도체 제조 과정에서 어마어마하게 나옵니다. 그래서 심지어 18살, 20살 때까지만 일을 하게 하고 그 이상부터는 일을 못하게 할 정도로 그렇게 심각한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런 독성 물질들이 우리 몸에 들어오게 되면 스트레스를 받거나 교감신경이 일단 아주 압도적으로 올라가고 아드레날린, 스테로이드 수치가 올라가면서 이제 혈관이 수축되고 우리 몸에 있는 백혈구 중에 과립구가 증가됩니다. 혈관이 수축되면 일단은 혈관이 수축이 딱 되면 심장만 움직입니다. 그리고 나머지로 가는 혈관은 다 막아버려요. 그렇기 때문에 혈압이 올라가게 되는데 이렇게 돼서 활성산소가 나오면 세포가 파괴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게 후성 유전자가 이제 나타나게 되는 그런 기전입니다. 결국에 과립구가 없다면 염증이 없겠죠. 근데 이 과립구 호중구라고 들어보셨나요? 이제 호중구가 이제 과립구의 일종인데 호중구가 없으면 어떻게 돼요? 우리 몸은 이제 호중구가 부족하게 되면 폐혈증이 바로 오게 돼요. 죽게 되는데요. 근데 이게 너무 많아 버리면 과립구 스트레스를 매일 받아가지고 과립구가 원래 100명만 있으면 되는데 군대로 따지면 100명만 있으면 돼. 이게 한 1000명으로 늘어나 버리면 900명이 할 일이 없잖아요. 원래 900명은 우리 몸에서 이상 증식하는 세균들만 잡아내야 되는데 100명은 100마리의 어떤 이런 과립구는 이게 이제 나머지 900마리의 이 과립구들이 할 일이 없다 보니까 애들이 돌아다니면서
사고를 치는 거예요. 그 돌아다니면서 사고 치는 게 뭐냐면은 염증이에요. 그 애들이 과립구가 확 올라가면 애들은 본능적으로 세균을 때려잡는, 세균을 죽이는 본능을 갖고 있어요. 근데 그 세균들이 말썽을 안 일으키는데도 가서 때려잡는 거예요. 이게 선량한 시민을 몽둥이로 때리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때릴 때 저기 세균만 때리는 게 아니고 그 옆에 있는 체세포들, 특히 상피 조직들을 다 건드리기 때문에 화염 방사기라는 표현을 씁니다. 화염 방사기로 확 지지면 타겟만 죽는 게 아니고 옆에 있는 주변 세포들이 다 죽게 됩니다. 이걸 가리켜서 우리가 과립구형 염증이라고 합니다. 스트레스성 염증. 이게 스트레스를 딱 받으면 우리 몸에 다 염증이 오는 거예요. 안 보이는 염증이 오는 거죠. 뭐 위에도 염증, 귀에도 염증, 뇌에도 염증, 콩팥도 염증, 신장에도 염증, 다 염증이 오는 거고, 이건 독성 물질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이 옵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과립구가 활성산소라는 화염 방사기를 쫙 뿌려주는 거예요. 근데 만약 과립구가 없으면 병이 안 걸릴 거 아니에요. 그렇긴 한데 병에는 안 걸리는데 폐혈증으로 바로 죽게 됩니다. 그래서 이 관리를 잘 해줄 필요가 있다. 근데 이제 그래서 옛날에는 우리가 미생물들을 다 우리가 죽여야 될 대상, 항생제가 나타나면서 죽여야 될 대상, 요즘에는 미생물을 이제 하늘 모시듯이 모셔야 된다. 우리 몸에서. 그래야지 우리가 장수할 수 있다.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몸에 있는 미생물들을 함부로 이렇게 죽이거나 아니면 이렇게 저렇게 과립구를 통해서 공격을 하거나 이렇게 됐을 때 나타나는 병이 바로 만성 질환으로 된다. 이렇게 볼 수 있죠. 그러면 이제 만성 질환의 기전을 알았으니 이 만성 질환을 예방하는 방법 또는 치료하는 방법이 뭐냐? 복구하면 되는 거예요. 복구하면. 근데 그 복구를 할 때 제일 중요한 게 바로 해독이라는 거죠. OCNT를 하게 되면은 일단은 교감신경이 우세하지 않도록 해줘요. 근데 교감신경을 건드리는 것 자체가 스트레스하고 독성물질이기 때문에 스트레스와 독성물질을 제거함으로써 그런 것들을 우리가 부교감신경 우세로 이렇게 갈 수가 있다. 이 부교감신경이 우세하게 되면 아드레날린 대신에 아세틸콜린, 그 다음에 스테로이드 대신 프로스타글란딘이 이제 증가하면서 혈관이 확장되고 림프구가, 과립구 대신에 림프구가 이렇게 올라가게 됩니다. 림프구는 세균을 잡는 게 아니고 세포를 잡는 거예요. 림프구는 세균을 잡는 게 아니고 세포를 잡는다. 그래서 어떤 세포를 잡느냐? 병든 세포를 잡아요. 그 림프구를 우리가 NKT 세포라고 하는 거예요. NKT 세포를 우리가 NK 세포는 암 세포를 잡지만 NKT 세포는 염증성 세포를 잡습니다. 근데 우리가 알고 있는 림프구 하면 T 림프구, B 림프구 알고 있는데 T 림프구, B 림프구는 이것은 이것은 세포를 잡는 게 아니고 아주 작은 항원, 아주 작은 입자, 바이러스 같은 이런 것들을 이렇게 잡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림프구는 큰 대형 림프구와 그냥 보통 림프구가 있는데 큰 대형 림프구는 세포를 잡는다. 병든 세포를 잡는데 병든 세포를 잡으면서 나타나는 반응이 바로 면역 반응이다라는 거예요. 근데 병든 세포를 저 간에 염증이 있는 세포가 있어요. 간염 세포가 있는데 그 세포를 이 림프구가 보면 쟤를 이제 터트리든지 잡아먹든지 둘 중에 하나를 해야 되는데 딱 가서 터트렸어요. 팍 분해시켰어요. 그러면은 그 간염 세포가 죽으면서 그 간 세포에 있는 간염 세포도 간 세포이기 때문에 세포에 있는 ALT, AST라는 효소가 확 혈중으로 확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게 간 수치가 어떤 이런 교정을 받으면서 일시적으로 확 올라가는 경우가 있어요. 이럴 때 많이 두렵죠. 왜 두렵냐면 간 수치라는 것은 간 세포가 파괴될 때 나오는 수치인데 이것이 정상적인 세포가 파괴되는 거 알고 굉장히 두렵습니다. 실제 그 간 수치가 뭐 800, 1000까지 올라갔을 때 병원에서 해줄 수 있는 방법은
휴식밖에 없습니다. 약 쓸 수 있는 것도 전혀 없어요. 저절로 회복이 다 되는데 아주 급성 간 부전만 아니면 어쨌든 이럴 때 간 수치가 일시적으로 상승하는 것은 바로 면역 반응에 의한 호전 반응이기 때문에 전혀 걱정하실 필요가 없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렇게 해서 간 수치가 올라가는 경우에는 몸의 전신 반응이 거의 나타나질 않아요. 전신 반응이라는 것은 이제 몸에서 뭐 발열이라든지 뭐 구토라든지 뭐 아니면 소변에서 이제 그 알부민 자체가 이렇게 형성이 안 되면서 소변에서 이제 그 거품류가 아주 심하게 나온다든지 이런 증상들을 수반하지 않는다면 대부분의 좋은 면역 반응에서 나오는 거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어쨌든 이런 염증 반응들을 우리 개국가에서 또는 이제 임상가에서 의사들도 이 염증 반응 자체를 이걸 이제 아주 병적인 증상으로 본다는 거죠. 이 염증 반응 자체를. 그러다 보니까 약사님들도 그런 환자들을 다룰 때, 이 사람이 일단 열나고 아프고 기침하고 콧물 나고 그러면, 이것은 악화되고 있는 거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지만, 그건 완전히 잘못 잡는 거다. 실제 이미 그 증상이 나타났을 때는 이미 몸에서는 거의 대부분의 병적인 요소들이 없어지고 회복이 되는 과정에서 나타나기 때문에 그때는 우리가 무리하게 약을 써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부분들이고요. 어쨌든 이 염증 반응과 염증 세포는 다른 개념이고요. 이런 염증 반응에 의해서 만성질환 세포들이 쫙 제거가 됩니다. 후속 유전자가 복구되고 정상적으로 이 기간이 한 4개월 정도 이렇게 소요가 됩니다. 네, OCNT 이론의 핵심인 세포 구조도인데요. 뭐 세포 소기관이 많지만 그래도 핵심적인 이런 기능을 하는 세포 기관이 4가지가 있습니다. 이 4가지는 첫 번째가 핵이고요. 두 번째 미토콘드리아, 세 번째 생체막, 네 번째 항산화 해독 시스템.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최근에 저희 연구소에서 실험을 좀 해본 결과 아주 놀라운 사실을 밝혀냈는데요. 요즘에 루게릭병이 많아지지 않습니까? 루게릭. 그러니까 ALS라는 병인데 근위축증이라고 하는데 루게릭, 그 다음에 파킨슨, 손의 위축증 이런 환자들이 굉장히 많아지는데 이 환자들의 세포를 이제 저희들이 그걸 이렇게 해서 떼어서 그 세포의 항산화 시스템, 항산화 해독 능력을 이렇게 분석을 해본 결과 루게릭이나 신경질환을 앓고 있는 환자들은 이 항산화 능력이 정상인의 3분의 1도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에 예전에 우리가 생각했던 것들이 있어요. 항산화가 모든 거의 기본이다. 실제 이 항산화는 노화에 관련된 게 아니고 직접적인 만성질환을 억제하는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좋은 항산화제를 써야 돼요. 우리 약사님들이 이제 일반화의 오류에 빠지는 게 그냥 항산화 하면은 비타민 C, 뭐 비타민 A, 비타민 E, 뭐 셀레늄, 뭐 이 정도 딱 머릿속에 생각하시는데 유감스럽게도 항산화에는 폭이 너무 넓고 그 항산화의 대상이 되는 라디칼이 수십 가지가 넘습니다. 그 라디칼을 전체적으로 다 제거할 수 있는 아주 광범위 항산화제가 필요하다. 그 훌륭한 항산화제를 잘 택해서 써야 되고요. 이런 것들을 천연 상태로 쓰지 않으면 합성해서 만든 이런 비타민 C나 비타민 A, 비타민 E는 오히려 우리 몸의 항산화 시스템을 더 망가뜨리다는 거예요. 저는 깜짝 놀란 게 제가 그 삼성의료원하고 같이 예전에 임상실험을 같이 한 적이 있는데 비타민 C를 이 동물에게 이렇게 3개월간 이렇게 투약을 했어요. 동맥경화에 있는 쥐한테 했더니 동맥이 더 두꺼워졌어요. 동맥이 더 두꺼워져요. 그러니까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사람도
비타민 C를 어느 정도 먹으면 동맥이 두꺼워지냐? 하루에 10mg만 먹어도 동맥경화가 가속화되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비타민 C를 얼마를 먹냐고 봤더니 막 비타민 C, 비타천 뭐부터 해가지고 비타민 C 알약 하나에 1000ml짜리죠? 큰 거. 이 1000ml짜리를 막 5개, 6개씩 먹는 분들이 있는데 그런 분들의 동맥은 상당히 많이 굳어지고 좁아져 있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 우리가 알고 있는 비타민 C는 비타민 C가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비타민 C를 아주 복합물인데, 컴플렉스인데, 비타민 C를, 지금 나오는 비타민 C는, 영국의 DSM사에서 나오는 요즘에 고려온단에서 나오는 비타민 C 있잖아요. 고려온단뿐만 아니라 지금 DSM사에서 나오는 옥수수로 이렇게 만든 비타민 C. 옥수수로 만든 게 아니고 옥수수를 원료로 한 전분에서 만든 거죠. 그러니까 옥수수 전분에서 비타민 C를 이렇게 합성한 거예요. 옥수수에는 원래 비타민 C가 없습니다. 그래서 석유에서 비타민 C를 합성하나 옥수수에서 합성하나 사실은 똑같습니다. 합성을 하는 방법 똑같고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천연이라고 하는 말을 쓰는 건 굉장히 잘못된 거다라고 하는 부분들입니다. 어쨌든 이 비타민 C의 사이즈를 재보면 아세로라에서 추출한 비타민 C는 사이즈가 커요. 크고 애가 모양이 스피어 스트럭처를 갖고 있어요. 약간 둥근 스트럭처를 갖고 있는데 합성을 한 비타민 C들은 다 스퀘어 구조고 또 각져 있고 작아요. 그러니까 그게 들어가면 우리 몸에서는 생체 이물질로 인식을 합니다. 그걸 제노바이오틱스라고 합니다. 제노바이오틱스로 인식을 하면 바로 뭐가 나옵니까? 우리 몸에서 과립구가 나와서 활성산소를 막 품어댑니다. 그러니까 결국에 비타민 C를 먹었는데 몸에서 과립구가 더 많아지고 염증이 더 많아지는 이런 상황, 동맥이 더 두꺼워지는 상황. 절대 합성한 것은 우리 몸에서 적합한 우리 몸의 물질로 인식을 하지 않고 생체 이물질로 인식을 해서 면역 반응을 반드시 일으키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잘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됩니다. 여하튼 지금 소뇌 위축증이나 파킨슨, 알츠하이머, 치매 이런 많은 부분들이 항산화 효소 시스템과 아주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사실은 우리가 개국가에서 좋은 항산화제를 잘 그런 만성질환 환자들에게 써줘야 되고 지금 내년부터 삼성경제연구소의 발표에 의하면 내년부터 50만 명씩 늘어난다고 합니다. 50만 명씩, 65세 인구가 50만 명씩. 그래서 초고령화 사회로 진입을 하는데 그 초고령화 사회에서 건강을 케어할 수 있는 그런 직업을 갖고 계신 분들이 어디 누구냐? 바로 우리 약사님입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가장 걱정하는 게 있어요. 제가 이제 저희 삼성에서 운영하는 그런 그 요양원이 있는데 거기 가서 여쭤보니까 제일 걱정하는 게 치매예요. 치매암이 첫 번째, 그 다음에 심장마비. 예? 이 세 가지를 걱정하기 때문에 이건 약으로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적극적인 우리 노령화 시대에 맞는 우리 약국의 역할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그래서 이렇게 핵은 잘 아시다시피 유전자를 합성하는 곳이고 미토콘드리아는 이렇게 에너지를 합성하는 곳이고 생체막은 이건 다 알고 계시는 거지만 이 생체막에 대한 이론에 대해서는 이게 좀 공부가 좀 안 된 우리 약사님들이 좀 많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보면 우리는 이 세포막이 산소, 포도당, 아미노산의 통로로만 이렇게 알고 있었는데 실제 보니까 이게 세포 신호 전달 물질의 어떤 수용체 역할을 하고 있더라. 이런 부분들입니다. 네. 그래서 우리의 가장 대표적인 OCNT의 대표적인 물질이 바로 시아플렉스인데요. 시아플렉스는 시아니딘이라는 색소입니다. 빨간색 색소인데 우리가 시아니딘을 어디서 볼 수 있냐면 검은 콩에서 볼 수 있어요. 근데 검은 콩은 원래 그 검은 콩이 원래 빨간색이었는데
콩에 있는 아르기닌하고 CID라고 이렇게 반응을 하면 새카맣게 이게 변해버리기 때문에 콩에 들어있는 안토시아닌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는데, 검은 콩이 어디에 좋습니까? 검은 콩 어디에 좋죠? 네? 그죠? 노화에 검은 콩이 좋죠. 해독. 그리고 흑태라고 해서 뭔가 독소가 많이 쌓였을 때 검은 콩을 먹어서 해독을 한다. 노화 예방에 좋다. 이렇게 알려져 있는데, 그 좋은 이유가 우리는 콩에 들어있는 단백질로 알고 있었는데, 실제 보니까 단백질이 아니고 그 껍질에 있는 안토시아닌이었다는 거예요. 그 안토시아닌 이름이 바로 시아니딘이라는 안토시아닌. 그래서 저희가 검은 콩에서 안토시아닌을 추출을 한번 해봤는데, 결국에 실패를 한 게 아니고, 추출은 잘 되는데 너무 비싸요. 그걸 1kg 추출하는데 원가가 한 4천만 원이 넘게 들어요. 그러니까 그걸로 만약에 제품을 만들면 이건 상위 0.001%만 먹을 수 있는 아주 고가의 제품이 돼서, 저희는 이 시아니딘을 콩에서 찾는 걸 포기하고 막 그걸 찾으러 다녔어요. 그래서 뭐 잘 아시겠지만 아로니아라고 하는 열매를 제가 박람회에서, 스위스 제네바야 비타푸드 박람회에서 2002년도에 이 물질을 찾게 됩니다. 그래서 2002년도에 그걸 도입을 해서 그 후로 계속 시아니딘을 추출하고 표준화하고 이걸 이제 효능 규명을 해서 오는데, 사실 콩에 들어있는 것보다 아로니아에 들어있는 시아니딘이 효과가 더 강력한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게 가장 강력한 효과가 어디서 나타나냐? 사실 2002년도에 제가 폴란드에 저희가 계약을 하러 갔을 때 쟤네들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한국은, 남한은 그때만 해도 막 그 핵 위협으로 막 이렇게 김정일 또 막 우리 노스 뉴클리어 뭐 웨폰 막 해가지고 막 엄청나게 세상이 좀 떠들썩했잖아요. 근데 그때 그 폴란드 그 친구들이 하는 말이, 남한은 제가 그때 이름이 잭이었는데 이 잭 때문에 방사능 걱정을 전혀 안 해야 된다. 핵무기 걱정을 안 해야 된다. 왜 그러냐 그랬더니 자기네들이 갖고 있는 이 아로니아에 들어있는 이 시아니딘이라는 성분이 이 핵무기 들어있는 이 방사능을 다 물로 만들 수 있다. 그렇게 이제 저한테 이야기를 해서, 얘들도 뻥을 아주 기가 막히게 잘 치는구나. 그런데 실제 데이터를 보고 해보니까 방사능 제거율이 99%예요. 제가 깜짝 놀랐어요. 그러니까 방사능 실험을 어떻게 하냐면, 쥐를 이게 이제 감마레이라는 방사선, 의료용 방사선인데 그걸 확 쬐입니다. 쫙 쬐면 털을 싹 벗겨하고 쫙 쬐면은 죽을 때까지 쬐요. 그 애들이 죽습니다. 죽는데 죽을 때 혈액을 뽑아요. 혈액을 뽑고 소변을 체크하면은 유전자가 99% 다 파괴되어 있어요. 그런데 시아니딘을 먹인 다음에 방사선을 쬐잖아요. 안 죽습니다. 안 죽고 유전자가 하나도 파괴가 안 돼 있어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거꾸로 얘기로 아파트형 아까 그 캔서도 시아니딘을 복용하면 다 막을 수 있다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미세먼지로부터 지금 우리가 세포가 공격당하고 있는데 이것도 다 막을 수 있다는 아주 훌륭한 해독제라는 게 이렇게 밝혀졌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독을 하냐? 여기 보시면 세포 바깥에서 해독을, 이게 혈액과 세포 간 공간인데요. 세포 간 공간과 말초혈관, 말초 모세혈관에서 이런 활성산소종, 중금속, 방사능, 발암물질 이런 것들을 방어하고, 이 세포 안에서도 이제 많은 활성산소들을 활성산소로부터 우리 핵과 미토콘드리를 방어합니다. 그래서 세포막 보호, 핵 보호, 미토콘드리를 보호하는 물질이다. 네, 그 다음에 유파플렉스라는 물질인데 산화되지 않은 필수 지방산이다. 그래서 액티브 오메가라고 하는데요. 여기 보시면
산화되지 않는 필수 지방산을 우리가 노유파라는 세계 최초로 저희가 이 브랜드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브랜드는 한 지금 횟수로 따지면 15년 전에 저희들이 이제 개발이 된 브랜드입니다. 그래서 세포막의 구성 물질이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실제 프로스타그란딘이라는 그런 물질이 있는데 요게 이제 세포막인데요. 이게 막을 이제 이중막으로 이렇게 되어 있고, 요게 이제 머리 부위가 인위로 되어 있고, 여기 이제 일직선으로 되어 있는 이 지질이 포화지방산. 그 다음에 여기 이제 나선형으로 되어 있는 지질을 우리가 불포화지방산. 이렇게 됩니다. 이게 정상적인, 이게 우리가 포화지방산도 먹어줘야 되고 불포화지방산도 먹어줘야 되는데 이 포화지방산은 산화가 안 되죠. 산화의 염려는 없어요. 근데 이제 문제는 불포화지방산을 안 먹으면 양쪽 다 포화지방산으로 간다. 포포로 가면 이런 경우는 세포막이 플렉시블하지 못하다. 그래서 물질 이동도 잘 안 되고 그래서 이런 대사성 질환이 굉장히 많이 나오는 이런 겁니다. 몸도 딱딱하고 몸도 사실 포화지방산이 유연하지 못해요. 딱딱한 기름이거든요. 몸도 딱딱해지고 비만에다가 아까처럼 이제 대사성 질환이 많아지고 그 다음에 이제 병이 두 가지가 있는데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게 산화가 돼 버리는 경우가 있어요. 이게 실제 세포막이 불포화지방산이 산화가 되거나 산화가 되거나 트랜스화가 되는 경우, 이 변성이라고 하는데 트랜스화. 그러면은 얘가 활동을 못해요. 움직이질 않습니다. 움직이질 않기 때문에 막 이동이 제대로 안 일어나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이제 이런 물질 이동이라든지 안으로 산소가 들어온다든지 이렇게 되는데 실제 이렇게 포포로 돼 있거나 아니면 포화인데 산화 불포로 돼 있거나 이런 경우에는 산소가 들어오지 못하고 튕겨서 나갑니다. 이게 산소가 부족하게 되죠. 그러니까 이 세포 내 세포막이 산화돼 가지고 세포 내 산소가 부족해지는 걸 우리가 세포성 빈혈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들은 지금까지 헤모글로빈 빈혈만 알고 있었지만 헤모글로빈 빈혈은 혈관성 빈혈이고 이렇게 세포막에 문제가 오는 빈혈은 세포성 빈혈. 근데 세포성 빈혈은 뭐가 문제냐면 이 세포가 이제 65% 포화도, 산소 포화도로 떨어지게 되면 이 유전자가 여기 핵 유전자가 암 유전자로 바뀌어 버립니다. 암 돌연변이가 환경에 의해서 돌연변이가 되거든요. 저산소 상태, 이 65% 밑으로 떨어지는 걸 우리가 히폭시아라고 해서 저산소 상태로 딱 빠져버리면 이게 암이 이렇게 발생을 한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암을 다시 되돌리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이것을 65% 이상으로 해주면 되죠. 65% 이상으로 해주려면 세포막을 다 가리를 해줘야 돼요. 이 세포막을 다 산화되지 않는 세포막으로 깨끗하게 교체를 해주면 이 산소의 포화도가 올라가면서 이 유전자가, 암 유전자가 다시 정상적인 유전자로 이게 이제 유전자의 가역성이라고 합니다. 유전자는 비가역적인 게 아니고 불가역적인 게 아니고 가역적이다. 언제든지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거다. 이게 이제 후성 유전이라고 하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에서 또 하나 밝혀지는 게 뭐냐면 이 세포막에서 이 불포화지방산이 이런 물질 이동, 산소 이동의 역할만 하는 게 아니고 실제 요게 유전자를 만들더라는 거예요. 어떤 유전자를 만드냐면 프로스타그란딘이라는
이런 호르몬을 만들더라는 거예요. 요게 이제 떨어져 나오면. 요게 떨어져 나오면서 핵 주변에서 프로스타글란딘 E를 만들어요. 이게 세포 내에서 만들어집니다. 이게 프로스타글란딘 E가 이게 뭐냐면은 프로스타글란딘 E는 프로스타글란딘 PGE1, PGE2, PGE3가 있습니다. E1하고 E3는 거의 같은 기능을 해요. 같은 기능을 하고 E2는 이제 기량작용을 합니다. 그러니까 E1과 E3는 이렇게 같고요. 예. 여기에서 기량작용을 하는 것은 E2만 이렇게 기량작용을 합니다. 그래서 E1과 E3는 혈당을 내려주고 혈당, 혈압, 면역 쪽을 다 이렇게 좀 콜레스테롤, 면역 반응이죠. 면역 반응을 조절해 주는 거고, E2는 반대예요. E2는 혈당, 혈압, 면역 수치를 올려주는 거예요. 면역 수치, 면역 사이토카인을 올려주고, 그다음에 콜레스테롤 수치도 올려줍니다. 그런데 이게 둘 다 필요하겠죠. 왜냐하면 한쪽만 치우치면 병에 걸리는 겁니다. 그래서 혈당을, 이것은 너무 과도하게 올라간 것들을 내려주고 혈압도 내려주고, 이건 이제 필요할 때마다 혈압이나 혈당을 또 면역 수치를 올려주는 역할을 하는 거죠. 그런데 이 E1의 원료가 되는 것, E3의 원료가 되는 것을 이제 우리가 이제 식물에서, 동물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식물에 있는 걸, 이게 바로 E3의 원료가 되는 게 ALA. 그 다음에 E1의 원료가 되는 게 GLA입니다. 네. 여기 E2의 원료가 되는 것은 LA라고 이렇게 할 수가 있어요. 이게 이제 LA를 가리켜서 오메가 6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오메가 6를 많이 먹으면 프로스타글란딘 E2가 많이 만들어져서 혈압이 막 올라가요. 또 옥수수를 많이 먹잖아요. 그런 혈당, 혈압, 막 염증이 막 반응이 나서 막 부스럼 같은 게 몸에 많이 생깁니다. 그래서 그 옥수수 해독제로 먹는 게 뭐냐면 들깨를 먹는 거예요. 들깨는 뭐가 많이 있습니까? 이게 ALA가 많이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옥수수에서 나오는 막 옥수수성 염증, 오메가6성 염증 같은 경우에는 오메가3로 그걸 해독을 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우리가 사실은 이 ALA가 가장 많이 들어있는 게 호두, 들깨, 요즘 아마인류 이게 있고, 오메가6가 많이 들어있는 게 해바라기, 달맞이, 참깨. 예? 그러니까 참깨는 이 참깨를 먹으면 혈압이 올라가는 거예요. 이 이론대로만 보면 이렇게 되고, 이건 이제 GLA는 어디에 들어 있습니까? 이것은 바로 달맞이하고 보라지라고 이게 이렇게 해서 GLA가 올라갑니다. 근데 이제 사실 저희가 해보면 이 E1과 E3는 하는 일이 같죠. 근데 GLA를 섭취하려고 보니까 엄청나게 많은 양을 먹어야 되는, 이게 비싸요. 이 달맞이 꽃으로 저희가 프로스타글란딘 E1의 원료를 만들려고 보니까 너무 비싸고 경제성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프로스타글란딘 E3로 E2의 기량제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E3의 기량 역할, E3의 원료가 되는 게 ALA인데, 저희는 그래서 저 유파프렉스는 들깨를 생종 들깨를 노유파 방식으로 착유를 해서 이렇게 하고, 그래서 저 유파프렉스에는 유파프렉스 하루 용량에는 저희가 이게 ALA가 8,000,
그 다음에 LA가 2800 이렇게 들어있어요. 이렇게 좀 많이 들어있습니다. 그 다음에 OA라고 있어요. OA는 오메가 9입니다. 9. 올레익 애시드라고 합니다. 오메가 9은 저렇게 프로스타그란딘 이 시리즈를 형성하면 못해요. 이중결합이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활성이 굉장히 낮고, 이것은 들어가서 뼈라든지 내장 쪽에 세포막을 만듭니다. 이것도 굉장히 필요하죠. 근데 이것은 올레익 애시드는 우리 몸에서 합성이 돼요. 합성이 되기 때문에 필수 지방산이라고 쓰지 않습니다. 실제 DHA하고 EPA 아시잖아요? 그게 필수 지방산인가요? 아닌가요? 네? 네, 필수 지방산이라고 알고 계시죠? 하지만 필수 지방산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지만 이 이게 사실은 우리가 ALA가 간에서 EPA가 되고 또 간에서 DHA 이게 되거든요. 이렇게 갑니다. 근데 이제 LA는 이중결합이 3개, 여기 아마 EPA가 4개, DHA가 아마 5개가 될 거예요. 정확한 건 제가 기억이 안 납니다만 어쨌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어디서 일어납니까? 간에서 일어나죠. 그러니까 EPA나 DHA는 실제 몸에서 만들어지는 거예요. 몸에서 만들어지기 때문에 필수 지방산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걸 넣어줄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EPA나 DHA를 넣어줘서 우리가 우리 몸에서 어떤 이게 자발적인 그런 함량을 조절해야 되는데, 이걸 우리가 막 그것도 건강한 EPA를 넣어주는 거 아니고 아주 불량한, 그리고 이미 산화된 EPA를 넣어주다 보니까 우리 프로스타그란딘 이 자체가 교란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무엇을 넣어주면 되는 거예요? ALA를 넣어줘야 돼요. 그리고 우리 간에서 필요한 만큼 EPA나 DHA를 만들어서 사용하고, 나머지들은 다 에너지로 사용한다든지 나머지는 세포막으로 활용이 된다는 거죠. 네, 이렇게 콜레스테롤을 만든다든지 뭐 이렇게 활용이 됐어요. 그러니까 기름을 먹는데 살이 빠져요. 제가 이제 질문을 많이 받는 건데, 왜 저 유파프렉스를 먹으면 콜레스테롤이 떨어지고 살이 빠지느냐? 당연하죠. 이게 지금 ALA는 E3를 만든댔잖아요. E3는 중성지방 수치도 내려줘요. 다 내립니다. 그러니까 살이 쭉 빠져요. 그래서 그런 경험들을 많이 하실 수 있다. 앞으로. 그리고 풀은 오메가3 대 6의 비율이 1대1입니다. 저희가 지금 이거 8000ml하고 2800ml죠? 그러면 비율이 몇 대 몇이에요? 거의 3대1이죠? 오메가3가 3배가 더 많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대사성 질환에는 아주 강력한 효과를 발휘를 하게 됩니다. 반대로 풀은 오메가3 대 6가 1대1인데 옥수수인 경우는 몇 대 몇이겠습니까? 네? 1대 100입니다. 1대 100. 그러니까 옥수수 먹으면 온몸이 다 E2로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환자분들 중에 대사성 질환, 당뇨, 고혈압, 콜레스테롤, 자가면역 질환들 다 복잡하게 연결되어 있잖아요. 이런 분들이 다 프로스타그란딘 E2 우세. 또 우리나라 사람들은 공유를 좋아하다 보니까 그런 프로스타그란딘 E2가 굉장히 높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10명 중에 그냥 무작위로 써도 한 8, 9명은 다 낫게 그런 병을 갖고 있는 분들. 예. 그리고 암 환자한테도 그래서 오메가3를 많이 줘야 된다는 거예요. 오메가3를 많이 줘야 암 세포도 줄어든다는 거예요. 염증이 줄어들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 이제 보시면 프로스타그란딘의 역할이 뭐 혈압, 혈당, 뭐 콜레스테롤 뭐 이런 것들이 조절이 된다.
근데 클로플렉스는 이제 그 핵의 원료가 되는 미토콘드리아 핵의 원료가 되는 건데요. 여기 보시면 핵산, 뉴클레오타이드, 히스톤, 클로로필 이 세 가지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세포 교정이 없어서는 안 되는 핵심 물질이다. 그래서 저희는 강력한 해독제, 그 다음에 산화되지 않은 세포막 영양제, 그 다음에 이 나노 상태에 바로 핵 유전자를 만들 수 있는 핵산 원료, 뉴클레오티드 이 세 가지가 세포 교정의 핵심 물질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게 염증 이제 도표인데요. 간단합니다. 보통 머리 끝에서 발끝까지 이제 우리 그 약사님들이 병이 13,200가지나 되는데 이것들을 다 이 환원주의에서 다 쪼개가지고 현대의학 같은 경우는 이것은 뭐 안과, 뇌신경외과, 내과 다 나눠놨잖아요. 그런데 쓰는 약들은 보면 대부분 다 비슷비슷한데 왜 그러냐면요. 저희 그런 경험들이 많으실 거예요. 약사님들이 어떤 혈액순환제를 줬는데 그 혈액순환만 좋아지는 게 아니고 다른 데도 다 좋아지는 경험들이 있어요. 눈도 좋아지고 뭐 간도 좋아지고 다 좋아지는 거예요. 하루에 피가 2,000번을 넘게 돌기 때문에 그리고 이게 타겟 자체가 우리가 생각하는 은행잎 하면 혈관에만 좋다. 그거 아닙니다. 실제 은행잎 하면 혈관에만 좋은 게 아니라 실제 저희 자연의학 쪽에서는 은행잎을 뭘로 먹어야 되냐면 장수를 하는 물질이다. 왜 그러냐면 은행나무가 가장 오래 사니까 오래 사는 나무의 이파리가 먹으면 나도 오래 살 수 있다. 뭐 이런 개념인데요. 그러니까 이제 세포가 이렇게 정상세포가 염증세포로 이렇게 바뀌는 것은 우리 몸 전체에서 일어나는 현상인 거지 한 군데서만 일어나는 현상은 아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뇌가 아프고 어떤 사람은 간이 아프다. 이것은 이제 위크 포인트라고 합니다. 유전적 위크 포인트. 즉 다시 말씀드리면 유전적으로 취약한 부위가 가장 먼저 병이 나타나는 거기 때문에 그것은 우리가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다만 그 나타나는 부위들이 이렇게 염증이 되는 부위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이렇게 해서 우리가 주로 염증 세포다라고 하는 것들은 다 세포막이 이렇게 산화된 상태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세포막의 산화는 불포화 지방산이 산화된 겁니다. 포화 지방산은 산화가 안 일어나기 때문에 그 불포화 지방산 중에서도 이제 오메가6, 3, 9 이중결합이 하나 있는 걸 오메가9이라고 하고 두 개 이상 있는 걸 우리가 이제 오메가6라고 하고 3개 이상 있는 것을 오메가3라고 합니다. 그리고 오메가3 6 중에서도 감마 리놀렌산은 이중결합이 3개 있는 오메가6라고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만성염증 질환은 이렇게 세포막뿐만 아니라 미토콘드리아까지 이렇게 산화된 형태가 되겠습니다. 네, 만성염증이 들어가면 힘을 못 씁니다. 세포 기능이 한 90% 이상 이렇게 소진된 상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자가면역 질환 유형은 우리가 이제 세포 교정에서 요법에서 가장 중요한 타겟이 되는 게 자가면역 질환인데 아주 잘났습니다. 우리 약사님들이 만약에 하실 때 저 같은 경우에는 100명이면 한 95명 이상이 거의 이제 완치가 되는 그 정도의 아주 잘 낫는 병인데 왜 교정요법으로 이게 약으로 안 되는데 왜 교정요법으로 낫느냐? 제가 이제 다음 편에서 설명을 드릴 거예요. 여기 보시면 이 원리가 이 림프구가 산화돼 버립니다. 림프구라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세포를 처리하는 병든 세포를 처리하는 이런 그 우리 몸의 그 헌병대와도 같은 건데 얘네들이 그 산화돼 버리면 피하 구별이 안 됩니다. 즉 적군과 아군을 판단을 못 해요. 그러니까 멀쩡한 우리 조직을 막 공격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자가면역 질환이다. 오토이뮨이라고 하는데 오토이뮤니티.
그래서 이렇게 그런 백혈구들은 세포막이나 미토콘드리아 이렇게 산화가 되어 있다. 만약에 이 림프구가 핵까지 이렇게 변이가 돼 버리면 이것은 백혈병이라고, 급성 림프구성 백혈병이라고, 림프구성 백혈병이라고 이렇게 하죠. 네. 자가면역 질환의 대부분은 이렇게 콜라겐 손상을 다 이렇게 가지고 있다. 그래서 이 콜라겐이 이렇게 트리플 헬릭스 구조를 이루고 있어야 되는데, S 본딩이 풀리면서 유황 이중결합이 풀리면서 콜라겐이 이렇게 풀어진 상태다. 이 콜라겐이 풀어진 상태를 우리가 자가면역 질환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자가면역 질환을 우리가 콜라겐 디지즈라고도 해요. 50가지 정도 됩니다. 굉장히 많은데 다 아실 필요도 없고, 원인은 뭐 아까 스트레스와 독성 물질이고, 메커니즘은 백혈구가 이제 손상됐든지 콜라겐이 손상됐든지 아니면 둘 다 손상이 된 형태로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콜라겐 고쳐주고 백혈구 정상적으로 만들어주면 다 원상태로 되돌아오게 됩니다. 그 다음에 암세포는 이렇게 다 빨갛게 이제 물들어 있는 거죠. 세포막, 핵, 미토콘드리아 다 이렇게 문제가 있는 경우. 그래서 우리가 병을 예방할 수 있다. 제가 보니까 우리 23,000개 그 약국에 계시는 우리 약사님들이 거기서 일하는 약사님까지 합치면 4만 명 정도 되시는데, 아픈 분들이 한 절반은 넘는 것 같습니다. 약사님들, 아픈 분들이 다 만성질환을 다 갖고 있는 것 같아요. 스트레스를 너무 많이 받고 좁은 공간에서 일을 많이 하셔서 그런 부분인데, 일단은 우리 약사님들이 예방을 해야 된다. 병을 예방을 해야 된다. 예방을 하려면 아까 말씀 치매, 암, 뭐 만성질환, 자가면역질환 이런 것들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아주 간단합니다. 이 광범위 해독제의 시아플렉스를 먹어주기만 하면 거의 대부분의 질병은 지금 단계에서 예방이 가능하다. 그래서 그 예방하는 그 기전은 세포막, 핵, 미토콘드리아를 우리가 이제 손상을 방지할 수 있다는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게 OCNT를 이렇게 하는 경우죠. 이제 염증 세포를 정상 세포로 만드는 거죠. 2개월에서 4개월 정도 걸리는데, 우리가 쓰는 게 시아플렉스와 유파플렉스 두 개를 씁니다. TM은 이런 그 시아플렉스가 이렇게 항산화 시스템, 해독 시스템을 만드는데 필요한 트레이스 미네랄, 미량 미네랄입니다. 그래서 아연, 셀레늄, 구리, 망간, 크롬, 몰리브덴, 철분 이렇게 7가지가 메가도수로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같이 쓰게 되면 항산화 해독계가 왕성해지고 이 대사 속도가 굉장히 빨라져서 이게 복구가 신속하게 일어나게 됩니다. 그다음에 이제 이렇게 만성염증 같은 경우에는 클로플렉스가 하나가 더 들어간 거죠. 유전자를 만들어줘야 되기 때문에. 네. 그다음에 자가면역 질환 같은 경우에는 콜라플렉스라는 콜라겐, 콘드로이친, 히아룰론산 복합제제입니다. 그래서 이게 5가지가 들어가서 자가면역 질환을 유전자를 바꿔줍니다. 암 같은 경우에는 커큐민, 그 다음에 베타글루칸, 그 다음에 천연 비타민이 추가적으로 더 들어가서 암세포가 정상세포 유전자가 돌아갈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그런 물질입니다. 근데 혈관 같은 경우에는 이런 변화가 일어나는데요. 혈관이, 우리가 혈관이 계속해서 이렇게 좁아졌다, 늘어났다, 좁아졌다, 늘어났다 하는데, 잠잘 때는 이런 4차선을 만들고, 눈을 뜨면 3차선으로 되는 거죠. 그래서 골치가 아프다 할 때 혈관이 이렇게 좁아지면서 골치 아픈 게 아니고, 보통 낮에는 골치 아픈 일들이 별로 없습니다. 안 아파요. 안 아프다가 언제 아프죠? 이제 집에 오면서부터 아프기 시작하는데, 해 질 무렵에 약국에 진통제 사러 오시는 분들 중에 아마 대부분이 밤에 저녁 때 오시는 분들이 많을 거예요. 왜냐하면은 이 낮에는 다 혈관이 수축된 상태예요. 혈관이 수축된 상태에서는 절대 두통이 오지 않습니다. 예.
이렇게 혈관이 수축돼도 두통이 오지 않습니다. 이렇게 혈관이 완전 좁아졌을 때도 두통이 오지 않아요. 근데 이 혈관, 이게, 두통이 오는 타임이 언제 오냐면 이게 이제 좁아졌던, 스트레스로 좁아졌던 혈관이 다시 복구될 때. 즉, 이렇게 1차선에서 4차선으로 다시 넓어질 때, 그 혈관 변화에 의해서 통증이 옵니다. 근데 이 통증이, 혈관이 확 펴져버리면 통증이 안 오는데, 서서히, 혈관이 펴지는 속도가 서서히 펴지면 골치가 지근지근 아프고, 너무 왕성하게 펴져버리는 경우가 있어요. 눌려있다가 팍 펴지는 경우. 이것을 반동성 확장이라고 하는데, 그 반동성 확장이 오는 경우를 우리가 편두통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편두통 오는 경우에는 통증이 어마어마하게 옵니다. 그래서 이 편두통은 막 혈관이 튀어나오는 거죠. 그래서 이럴 때는 편두통 약으로 쓰는 게 뭐냐면 이미그라인이라는 약을 처방을 해주죠. 근데 그 이미그라인 혈관 수축제예요. 혈관 수축제를 쓰다 보니까 이제 그걸 많이 쓰거나 또 과량으로 먹다 보면은 협심증이 올 수가 있고 굉장히 몸에는 좋지 않은. 그러니까 결국에 편두통을 치료하는 방법은 우리 시아플렉스로 단독으로서도 치료가 잘 되는데 굉장히 간단합니다. 혈관 수축을 막아주는 거예요. 이걸 딱 먹으면 혈관이 수축이 안 되면 반동성 확장이 안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결국에 평상시에 혈관 관리라는 것은 과도한 수축을 막아주는 거예요. 과도한 수축이라는 것은 1차선으로 수축되는 겁니다. 한 3차선 정도로만 수축이 되면 절대 편두통이 안 일어납니다. 우리 직원도 한 15년간 편두통이 있었는데, 완치가 거의 다 됐습니다. 이제는 뭐 약을 쓰지 않았고. 근데 그게 뭐냐면은, 그 약국에서 임상하실 때 편두통 치료를 잘하는 유명한 약국이 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 그냥 시아플렉스 단독으로 써도 굉장히 효과를 많이 보는 경우입니다. 네, 동맥경화가 유발하는 병은 되게 많은데요. 우리 약사님들이 보통 동맥경화하면 콜레스테롤이 문제다 이렇게 알고 있지만 그건 정말 잘못된 거다. 콜레스테롤은 동맥경화와 아무 관계가 없다. 그래서 지금 리피도라는 약을 많이 나가죠. 리피도, 그게 이제 스타틴 제제죠. 스타틴 제제인데 이 스타틴 제제들이 간에서 콜레스테롤을 만드는 걸 이렇게 억제를 하는 약인데 실제 우리가 콜레스테롤을 간에서 조절을 하는데 이걸 억지로 간에서 못 만들게 했을 경우에 그 수용체, 즉 스타틴이 적용되는 반응하는 수용체가 간에만 있는 게 아니에요. 그 수용체가 약물 1수용체가 아니고 1약물 다수용체입니다. 그래가지고 뇌에도 작용을 하는 거가 있어요. 그러면 뇌에 작용을 하면 치매가 오고, 그 다음에 심장에 작용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러면 심장마비가 오죠. 그 다음에 췌장에 작용하는 경우는 당뇨병이 발생이 될 수 있고, 그 다음에 콩팥에서 올 수 있죠. 그래서 엄청난 부작용들이 보고가 돼서 실제 이 스타틴은 유럽에서는 처방이 금지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근데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계속 처방이 되고 있는데 하여튼 굉장히 잘못된 거죠. 콜레스테롤은 전혀 동맥경화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뭐가 관계가 있느냐? 여기 보시면 콜레스테롤이 아니고 OX 콜레스테롤입니다. 그러니까 산화된 콜레스테롤. 콜레스테롤이 산화됐을 때 우리는 학교에서 배울 때 거품세포라고 배웠지 않습니까? 폼셀이라고 배웠는데 폼셀은 이제 동맥경화의 원인이 되는 아주 중요한 세포인데 이 폼셀이 좋아하는 건 LDL이 아니고 타겟이 OXLDL이라는 거죠. 네. 절대 LDL은 손을 안 댑니다. 그러니까 LDL은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 노란 게 이제 네이티브 LDL, 그러니까 아주 순수한 콜레스테롤이고요. 여기 별표 모양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 게 여기에 이제 옥시다이즈드 LDL, 산화된 콜레스테롤입니다. 이 산화가 되는 것은 우리 몸에 있는 활성산소에서 산화가 되는데요. 이 활성산소 산화가 되면 이게 세포를 다, 혈관벽을 다 산화시키기 때문에 우리 몸에 있는 백혈구 중에서 단구라고 하는 백혈구가 있습니다. 이건 이제 대식세포의 일종인데 이 모노사이트라는
이 매크로파지가 이런 OXLDL을 잡아먹습니다. 이걸 막 잡아먹어요. 이 잡아먹은 형태들이 거품처럼 생겼다 해서 거품세포라고 이렇게 불리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애들이 만약에 만약에 안 잡아먹는 경우에, 만약에 그 대식세포가 이런 그 산화된 콜레스테롤을 잡아먹지 않는다면 우리 혈관은 다 염증으로 손상이 되고 혈관염에 다 노출이 되고 다 이제 혈관이 안 움직이는 그런 상태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위험하기 때문에 이 거품세포, 이게 이 대식세포는 무조건 잡아먹어야 되는데 그 잡아먹는 그런 형태들이 거품세포라는 형태로 나타나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이렇게 노란색 세포들이 다 거품세포들입니다. 이 반을 막아버렸죠. 혈관 단면도인데. 그리고 한 3분의 1은 트롬보스, 이게 즉 혈전이 이렇게 막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전형적인 동맥경화의 형태다. 그래서 일단 거품세포는 움직일 수가 있다. 미그레이션이 가능하고, 이 미그레이션이 림프절로 이렇게 이동을 해서 거품세포가 소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 거품세포 안에 들어있는 산화 콜레스테롤이 이제 림프절로 가서 다 소각이 되면서 에너지로 재활력이 이렇게 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그 역할을 하는 게 시아플렉스와 요파플렉스가 림프절로 이동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동맥경화 예방은 시아플렉스 하나로 가능하다. 그래서 내가 지금 동맥경화가 없는데 동맥경화를 예방하고 싶다는 경우는 시아플렉스만 쓰더라도 산화물질이 일단 해독이 되고 항산화가 되고, 그 다음에 시아플렉스로 OXLDL을 강력하게 억제하기 때문에 동맥경화가 유발되지 않는다. 그러니까 즉 동맥경화는 산화 콜레스테롤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거지 콜레스테롤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다. 실제 저희들이 지금까지 서칭한 엄청난 많은 콜레스테롤 보고서에서 보면은 250에서 260일 때 콜레스테롤이 가장 장수를 하다. 그러니까 지금은 몇이 정상으로 220? 220인가? 220 정도가 아마 이제 노멀로 해놨는데 그 30에서 40 차이가 이 제약회사로서는 막 10조 원에 해당되는 어마어마한 이익을 갖다 주는 차이입니다. 그러니까 제약회사는 어떻게든 간에 콜레스테롤 정상 수치를 내리고 혈압도 내리고 다 내려야 됩니다. 내릴 때마다 어마어마한 주가가 올라가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네. 일단 그래서 한 4개월 정도 이렇게 해서 정상혈관으로 되돌아가는 것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동맥경화도 가역적 반응이다. 동맥경화도 이렇게 가역적 반응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거품세포가 림프절로 이동을 하게 되더라. 참 신기하죠. 그러니까 항산화 환경, 해독 환경, 그 다음에 프로스타글란딘 이 3가 활성화되는 그 환경에서 거품세포가 미그레이션이 림프절로 미그레이션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콜레스테롤 약이라든지 뭐 아스피린 이런 약들 백날 써도 미그레이션이 안 일어나니까 동맥경화는 더 악화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하지만 지금 이미 메디케이션을 하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 약국에서도 무작정 약을 중지하고 이걸 먹으라 이렇게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저희들이 컨비네이션 세라피를 해봤어요. 컨비네이션 세라피 심근경색 환자들 지금 저희가 이상이나 다름이 없습니다. 효능 실험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보시면 저희가 여기 보시면 대조군 22명, 실험군 22명 이렇게 했는데요. BMI는 다 이제 26 정도 되고, MI 이거 뭐 보통 심근경색 한 5년 이상 앓고 계신 분들 했고, 당뇨는 19%, 고혈압 32%, 그리고 스타틴 100% 투약이 되고 있는 상태고, 아스피린 81%, NC 이니비터, 이게 이제 안지오텐신 컨버팅 엔자임이라는 혈압약을 54% 정도 쓰고 있는 사람에게 시아플렉스를 6주간 투약을 했습니다. 병용해서 투약을 한 결과 실제 OXLDL, CRP, 인터루킨6, V캠, ACE, MCP 이런 모든 동맥경화 관련 지수들이 최소 30에서 최대 60%까지
단 6주 만에 거의 다 정상적으로 내려오고, 여기 이제 NOS, 아디포넥틴, 인슐린, EPC라고 하는 혈관 내피 줄기세포가 많게는 300%까지 이렇게 올라오는 그런 효과.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것들을 우리가 컨비네이션도 충분히 할 수 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이런 스타틴이나 아스피린, 뭐 고혈압약만 먹어가지고는 동맥경화가 더 악화되고 더 이제 수명이 짧아지기 때문에 어쨌든 이 컨비네이션 세라피는 무조건 해야 된다. 근데 이제 이 세라피를 했을 때 이제 어떤 이점이 있느냐? 여기 보시면 혈관 줄기세포가 300% 증가합니다. 그러니까 혈관 줄기세포가 증가한다는 얘기는 심장과 혈관의 수명이 3배 이상 늘어난다는 걸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심근경색이나 뇌경색 환자들한테는 굉장히 좋은 소식이 되겠습니다. 자가민족 질환은 이제 히폭시아 상태에서 이렇게 만들어지죠. 그래서 이제 스트레스와 독성 물질이 우리 뭐 혈관을 수축시키고 이렇게 하면 산소 유입량이 줄어들죠. 그래서 저산소증이 세포 안팎에서 일어나죠. 그래서 이렇게 ROS가 세포막을 산화시키면 산소가 못 들어가기 때문에 저산소증이 일어나게 됩니다. 세포 안에서도. 그러면 이제 저산소증이 미토콘드리아에서 활성산소를 또 유발해서 NF-kappaB라는 실제 이제 이런 NF-kappaB, TNF-알파 뭐 이것은 나쁜 거다라고 생각을 하시지만 이게 없으면 여러분 암에 걸리고 이게 없으면 후천성 면역 결핍증 같은 것도 올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 면역 체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중요한 어떤 사이토카인이라는 거죠. 아주 중요한 사이토카인이기 때문에 얘네들을 우리가 나쁜 거라고만 보지 마시고 얘네들이 100이 정상인데 예? 얘네들이 100이 정상인데 스트레스하고 독소가 많이 들어오면 얘네들이 100이 아니라 200까지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우리 임상에서는 야 200까지 올라가는 걸 병으로 본다는 거지. 실제 그게 아니거든. 그래서 스트레스와 독성 물질 이걸 떨어쳐주면 NF-kappaB하고 TNF-알파가 100으로 다시 떨어지겠죠. 이 방법을 써야 되는데 지금 현대의학에서는 NF-kappaB나 TNF-알파 수용체 여기 작용을 해서 그냥 딱 막아버리는 거야. 항원 항체 반응에서 여기 막아버리니까 수치는 떨어지는데 이게 100으로 떨어지는 게 아니고 50으로 떨어지는 거예요. 50으로 떨어지니까 면역 반응이 안 일어나니까 다른 많은 부작용들이 다른 수용체의 작용에서 부작용들이 많이 오는 거예요. 이 방법으로서는 더 악화를 시킬 뿐, 뭐 엠브렐이라는 약이 있지 않습니까? 엠브렐. 그게 이제 TNF 알파 억제제인데 그걸 쓰게 되면은 이제 가격도 비싸지만 암에 이게 TNF라는 뜻이 종양 괴사인자입니다. 저게 튜머 네크로시스 팩터라는 게 종양을 괴사시키는 중요한 인자인데 이걸 갖다가 저하시키니까 암이 생성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이런 지금 기존의 의학적인 방법으로는 안 된다는 거고,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저산소증을 이제 개선시키는 것만이 이게 근본적으로 유전자를 바꾸는 길이다. 이렇게 보세요. 그래서 이렇게 OCNT를 통해서 TNF-알파, NF-kappaB를 정상적으로 내려주면 많은 염증, 면역 반응들이 정상적으로 일어난다는 거고요. 실제 우리 시아플렉스를 염증 세포에 투여했을 때 TNF-알파, 인터루킨 6, 인터루킨 6 수치가 50, 80, 90% 감소했다. 이런 결과가 나왔고요. 그래서 자가면역 질환의 염증 유전자를 개선시킨다는 거고 대부분 개선이 되는 효과를 보십니다. 그리고 이제 콕스2 수치가 95% 감소됐는데요. 스테로이드와 엔사이드를 능가하는 항염 수치입니다. 그래서 시아플렉스를 써서 진짜 통증이 소실되는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이게 콕스2 사실은 근데 부작용이 전혀 없어요. 원래 보통 콕스2 억제제면은 엔사이드 계통이 억제제면 다 위장장애든 혈소판 장애든 많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근데 이건 그런 부작용이 전혀 없이 우리가 임상에서 쓸 수 있는 천연 소염제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시아플렉스의 효능이고요. 방사선 아까 말씀드렸고 이게 노화 항노화 억제 효과, 항동맥경화 효과, 간 기능 개선 효과. 이게 비알코올성 지방간에도 상당히 좋습니다. 그래서 비알코올성 지방간 축적을 약 300% 억제해줘서 저희가 레가론하고 이제 비교 실험했을 때 한 6배에서 8배까지 효과가 더 좋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위보호 효과 있고, 그 다음에 불임, 미숙아에 대한 효과도 굉장히 뛰어납니다. 실제 제가 이제 강의 때마다 말씀을 드리지만, 불임하고 난임은 좀 다른데, 불임은 수정이 안 되는 게 불임이고요. 난임은 수정은 되나 착상이 안 되는 걸 난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수정이 안 되는 것은 수정을 하는 주체, 난자와 정자에 문제가 있는 거죠. 정자가 안 나오거나 없거나 난자가 배란이 안 되거나 문제가 있어서 그런 경우에는 시험관 시술이 되게 유효하죠. 난임 같은 경우는 시험관 시술이 거의 효과가 없습니다. 이건 이제 착상의 문제가 있는 병이에요. 그래서 착상의 문제는 대부분 다 여성의 문제예요. 남성의 문제가 아니라. 그래서 착상이 안 되는 경우가 어떤 경우가 있느냐? 다 자궁 내막이 산화된 겁니다. 염증의 문제가 아니고 산화됐어요. 아까 제가 말한 세포막이 다 산화돼서 붙었다가 떨어져 버리는 거예요. 자연유산입니다. 붙었다가 떨어지고 붙었다 떨어지고 이게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시아프렉스하고 유파프렉스를 실질적으로 한 3, 4개월 쓰면 거의 대부분 다 착상이 일어납니다. 왜? 산화된 세포막을 다 개선을 시켜주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 난임에 대해서 굉장히 유명한 써서 한의원도 있습니다. 저희 이 제품을 써서 저희 이제 약국에 런칭 되기 전에 원료로서 한의원에 저희가 지금 한 6년째 공급이 되고 있는데 약의 탕제에 썼는데 한 1000군데 한의원에 지금 들어가고 있습니다. 근데 그 한의원에서 이런 그 난임에 굉장히 유명한 그렇게 이제 명성을 갖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런 그 체중 조절 효과라든지 비만에 대한 효과, 근육 회복 효과 이런 것도 굉장히 뛰어나고요. 저희는 이제 이런 연구 개발 기관들과 같이 일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기관들은 다 대학교와 병원하고 같이 코업에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루푸스가 완치된 사례죠. 한 3개월 정도 후에 완치가 된 사례. 이것은 이제 주부습진 엑제마인 경우에 이것도 한 3개월 완치가 되는 사례고, 이것도 한 5년 이상 된 주부습진인데, 이것은 이제 양성종양 튜머가 한 열흘 만에 떨어져 버리는 거죠. 실제 우리 몸에서 이런 혹을 백혈구들이 인식을 할 때 이물질로, 이 조직으로 인식을 해서 여기 그 미세 혈관들을 다 잘라버려요. 근데 이제 OCNT 하기 전에는 백혈구들이 안 움직였다가 OCNT 하고 나서 백혈구들이 움직여서 여기에 신생혈관이 이렇게 붙어 있는데 이걸 다 잘라버리고 툭 떨어져 버리는 현상이 나타나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실제 대장의 용종이나 선종이 선천적으로 많이 생기는 분들, 몸에 이제 혹이라든지 뭐 사막이라든지 많이 생기는 분들이 OCNT를 하고 나서 다 말끔하게 없어지는 경우를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이게 이제 면역력이 좋아져서 이제 면역 세포들이 활동적으로 일을 하다 보니까 이제 그런 우리 몸에 불필요한 조직들을 다 떼어내버리는 그런 효과를 이렇게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지금 그 미국에서 천연물 신약으로 1호로 개발된 게 그게 그 사막에 뛰는 연고, 혹시 우리 약국에서도 파나요? 사막에 뛰는 연고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은 카데킨입니다. 카데킨. 그러니까 카데킨이라는 녹차 추출물 있잖아요. 녹차 추출물을 연고에 집어넣어서 그 녹차 추출물로 된 연고를 바르면 사마귀가 떨어지는 거예요. 근데 이 원리도 마찬가지. 실제 우리 시아플렉스에 들어있는 이 성분 중에 안토시아닌과 카데킨 이런 성분들이 많이 들어있기 때문에 이런 조직들을 다 떼어낼 수 있는 이론적 근거를 가지고 있다. 그 다음에 이제 위암인데요. 이것은 한 3주 정도 복용을 했고요. 3주 만에 이게 10cm 정도의 위암이익인데 이렇게 거의 다 없어져 버린 이런 케이스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한의원에서 이제 피부 시술을 받다가 원래 하얀
이런 피부였는데 시술을 받다가 멜라노시스가 일어난 거예요. 일어났는데 여기 이제 8개월 정도 치료받고 완치가 된 케이스입니다. 이분은 원래 병원을 다 다니면서도 치료가 거의 안 됐던 분인데 저희 교정요법으로 완치가 된 케이스고요. 요거 이제 T눈, 네, 그다음에 요것은 사마귀. 이런 것들이 잘 떨어진다는 거예요. 네, 쓰다 보면. 네. 그다음에 이것은 농양인데요. 이건 림프 농양인데 농양도 약을 쓰지 않고 수술하지 않고 보름 정도에 없어진 케이스. 이것은 아토피, 예. 네, 이것은 태열. 그다음에 이것은 하지정맥류가 지금은 한 95% 정도 나왔습니다. 예, 수술을 하시려고 했는데 이 하지정맥류 수술하면은 뇌경색이 많이 옵니다. 그래서 하지정맥류 수술을 나이가 드신 분들은 좀 안 하는 게 좋은데 이분은 그러니까 이걸 OPNT를 한 달 정도 받고 이렇게 된 겁니다. 근데 지금은 거의 다 나왔습니다. 작년 6월 달에 처음으로 해서 한 달 만에 소실내는 지금 거의 다 나왔고, 이분 같은 경우에는 또 이제 파킨슨이 있었어요. 그래서 손을 굉장히 많이 떨었는데 지금은 손 떨림 증상이 거의 다 사라졌고요. 그 다음에 어렸을 때 구안화사가 와가지고 여기 피부에 감각이, 얼굴에 감각이 없었는데 감각이 다시 살아났어요. 살아나고 소주를 전혀 한 2잔 정도 이렇게 못 드셨는데 OPNT를 하고 나서 소주를 2병 반 이렇게 드시면서도 거의 주권을 장악을 하면서 이제 그 노익장을 과시를 하시고 계십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아침에 보통 8시간 정도는 자야 되는데 OPNT 하고 나서는 4시간, 5시간만 해도 아주 활력이 넘치는 말씀을 전해 주셨습니다. 요거 이제 OCNT의 클리니컬 케이스인데 자료 쭉 읽어 보시면 이제 그러니까 이런 생각이 드실 겁니다. 아니 무슨 식품을 가지고 이게 만성질환 이렇게 치료가 되겠냐? 역설적이게도 약으로는 안 됩니다. 지금 우리 약국에서 지금 처방을 하는 OTC 또는 ETC 약들로는 만성질환은 불가능한 게 아니고 악화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만성질환이 유발되는 기전은 스트레스와 독성물질이다. 네, 그리고 그 스트레스는 왜 만성질환을 일으키냐? 활성산소라는 거예요. 그래서 활성산소가 다양하게 있습니다. 한 16가지가 있는데 16가지의 활성산소를 완벽하게 이렇게 제거할 수 있는 강력한 항산화제, 그 다음에 시토크롬 P450과 그 다음에 포압작용, 포압에서 간 해독작용이 일어나는데 그것들을 완벽하게 지원할 수 있는 아주 강력한 해독제가, 그 다음에 세포막을 이렇게 다시 재건시킬 수 있는 이제 아주 깨끗한 필수 지방산. 네. 이런 부분들을 가지고 우리가 만성질환을 접근함으로써 제가 한 60만 명의 임상 사례를 지난 20년 동안 가지고 했듯이 우리 약사님들이 앞으로는 그 만성질환에 대한 이제 관리와 치료의 주역이 되실 거다, 이렇게 저는 확신을 합니다. 하여튼 짧은 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